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전국시대 말기에 협객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에 얽힌 주변 이야기까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원전 233년 연나라의 태자단이 인질로 가 있던 진나라에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여러 제후들이 전쟁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서로 인질을 교환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관례처럼 지켜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는 태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을 보내야 했고,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보내는 인질은 이와는 반대로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닌 사람을 보내던 관례였지요. 이러한 관례에 따라 약한 나라였던 연나라에서는 왕위를 이을 태자를 강한 진나라의 인질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진나라의 인질로 있던 태자단은 후에 진시황이 되는 정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이 자신을 모욕적으로 낮추어 대하는 것에 분노하여 연나라로 도망쳐와 복수를 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나라에 대한 분노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에 불과했고, 현실적으로 연나라보다 진나라의 국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태자단은 간과하였던 것이지요. 결국 태자단은 모험을 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단은 자객을 보내 정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태부에게서 추천받은 전광이란 사람을 만나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이에 전광은 자신의 빈객으로 있던 협객형가를 단에게 추천했습니다. 단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전광에게 이 일은 나라의 중대사이니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전광은 형가에게 궁으로 가서 태자를 만나보도록 이야기한 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고 합니다. 태자가 나보고 누설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는 태자가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의기 있는 대장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편 전광이 태자단에게 추천한 협객형가는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젊어서 여러 나라를 떠돌며 유세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위왕을 비롯한 여러 군주들을 찾아다니며 국정에 대한 견해를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에 형가는 좌절하여 관직의 길을 포기하고 협객으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가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일화가 사기의 유여별전에 전해집니다. 한 번은 검술 이론을 두고 갑섭이라는 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갑섭이 자신을 노려보자 형가는 바로 자신의 의견을 거두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또 노구천이라는 사람과 놀이를 하다가 규칙을 놓고 길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노구천이 폭력적인 태도로 형가에게 위협을 가하자 형가는 이번에도 그냥 물러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형가를 겁쟁이라며 비웃었지만 형가는 굳이 사소한 일로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또는 내 목숨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형가는 연나라로 와서 계백적 노릇을 하면서 축이라고 하는 현악기를 잘 타던 고전미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연나라의 저자거리에서 술을 마시다 취하면 고전미가 켜는 축의 반주에 맞추어 저자 한복판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윽고 크게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훗날 방향무인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형가는 술꾼으로 살면서도 각지의 현인과 호걸, 덕망 있는 자들과 교분을 맺었으며 현지의 유력자였던 전광의 빈객이 되어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자단은 형가가 자신을 찾아오자 형가에게 연나라를 위해서 자객이 되어줄 것을 여러 번 간청하니 형가도 드디어 허락하였습니다. 태자단은 형가에게 벼슬을 내리고 최고의 숙소에 머무르게 하면서 천하진미의 요리와 미녀를 보내어 형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자가 보아하니 형가가 자객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한 지가 꽤 오래되어 가는데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지요. 참다 못한 태자가 시기를 놓칠까 두렵다며 걱정을 털어놓자 형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진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란 두 가지를 진왕에게 바치고 이를 핑계로 진왕에게 아련을 요청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는 연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인 독항 땅을 바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진나라의 장군으로서 진왕에게 간언하다 노여움을 사서 일족이 처형되고 연후로 망명해온 번어기의 목을 바치는 것이었지요. 이것이라면 진왕도 기꺼이 자신을 만나줄 것이라며 현가는 태자단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은 영토를 주는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자신을 의지해 도망쳐온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며 거절했지요. 이에 현가는 직접 번어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번어기의 목을 미끼로 진왕을 죽임으로써 번어기의 억울함을 벗겨주겠다고 설득했고 번어기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을 현가에게 내주었습니다. 태자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침내 번어기의 머리는 함에 넣어 봉해졌습니다. 한편 태자는 암살에 쓰기 위한 예리한 비수를 수소문한 끝에 조나라 사람 서부인의 비수를 백금을 주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수의 독을 바르고 시험 삼아 배워보니 죽지 않는 가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비수는 비단 두루마리로 된 독항의 지도 맨 끝에 감쪽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진왕을 만나는 사람은 털끝만큼의 쇠붙이도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기원전 227년 태자단은 진무양이라는 자를 현가에게 동행으로 추천했습니다. 현가를 못 믿어한 것일까요? 진무양은 13살의 나이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장사로서 이름난 자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현가는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태자가 혹시 현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지요. 하지만 현가는 진무양이 믿을 수 없는 풋내기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옛 친구와 함께 가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자가 출발할 것을 자꾸 재촉하는 바람에 현가는 하는 수 없이 옛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진무양을 데리고 가기로 했지요. 결국 이 결정이 나중에 현가에게 독이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진나라를 향해 떠나던 날 태자단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소복을 입고 역수 부근까지 전송하러 나왔습니다. 미래 성패와 관계없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상복을 입은 것이었지요. 모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고전민은 축을 타고 현가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물은 차구나. 장사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 이윽고 현가는 수레를 타고 출발했으며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당도한 현가는 천금을 들여 산 귀한 선물을 진왕의 총신에게 바치고 그를 설득하여 왕을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진왕의 총신이 연나라의 현가가 독항의 지도와 번어기의 목을 왕에게 바치겠다 한다고 아뢰자 진왕정은 크게 기뻐하며 현가를 궁으로 맞아들이게 했지요. 궁으로 들어온 현가는 번어기의 머리가 들어있는 함을 들고 진무양은 독항의 지도를 넣은 상자를 들고 차례로 진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섬돌 앞에 이른 진무양이 갑자기 무서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빛이 변하여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이들을 지켜보던 진나라의 군신들이 미심쩍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현가는 껄껄 웃으며 북쪽의 촌놈이 천자를 뵈니 어쩔 줄을 몰라 저렇습니다 라며 둘러대었지요. 이윽고 현가는 직접 진왕정에게 지도에서 독항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진왕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지도를 풀자 두루마리 끝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수가 나타났지요. 현가는 재빨리 비수를 잡고 진왕의 소매를 잡아 끌며 그를 찌르려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진왕의 옷소매만 끊어지고 진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왕은 다급히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빼려 했지만 검이 너무 긴 탓에 칼집에 걸려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가는 비수를 들고 진왕을 뒤쫓았고 진왕은 필사적으로 기둥을 이리저리 돌면서 검을 빼려고 했지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오히려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의 법률에는 신하가 어전에 무기를 갖고 오는 것이 사형으로 다스려질 정도의 중죄였고 병사들도 왕명 없이는 함부로 전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신들은 맨손으로라도 현가를 제압하려 하였고 다급해진 어의 하무저가 갖고 있던 약봉지를 현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현가가 움찔하는 사이에 좌우에서 군신들이 검집을 등에 지고 검을 뽑으라고 진왕에게 외쳤지요. 이에 진왕은 얼른 검집을 등 쪽으로 돌려 등에 짊어진 상태로 간신히 검을 빼어 현가에게 휘둘렀습니다.
형가가 가진 짧은 비수는 장검에 맞설 수 없었고 진왕의 검에 왼쪽 다리를 베인 형가는 더 걷지 못했습니다. 형가는 마지막으로 진왕을 향해 비수를 집어던졌지만 비수는 진왕을 비껴가서 기둥을 맞히고 말았습니다. 진왕을 죽이는 일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형가는 기둥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앉았습니다. 이른바 기거의 자세였지요. 자기 혼자서 편하게 있을 때나 일부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때 두 다리를 뻗고 앉는 자세를 기거라고 합니다. 사기 유효별전은 형가가 진왕에 대한 멸시와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기거의 자세를 취해 진시황을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가는 그렇게 기거의 자세를 취한 채 자신이 진왕을 죽이지 못한 것은 진왕을 협박해서 빼앗아간 연나라 땅에 반한 약속을 받아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소리쳤지요. 격노한 진왕은 형가의 온몸을 산산이 토막내버렸습니다. 진무양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설도 전해집니다. 진왕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검은고 한 곡을 듣게 해달라고 애원해 형가가 이를 허락하자 그 틈에 진왕이 병풍을 뛰어넘어 형가를 피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이설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사마천이 약봉지를 던진 어의 하무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형가의 얘기를 들었다고 유효별전에 썼기 때문에 이 이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실패로 끝난 이 극적인 사건은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국력이 약한 연나라가 강국 진나라에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암살이라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리숙한 진무양을 암살 조력자로 데리고 가는 등 치밀하지 못한 형가의 암살 준비와 과감하지 못했던 형가의 암살 시도가 어설프게 느껴집니다. 물론 형가는 진왕을 위협해서 빼앗긴 땅을 찾으려 했다고는 하지만 형가가 진왕 살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과감히 행동하였더라면 이 암살 시도는 성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병법에도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고 했지요. 성을 함락시킬 것인지 병참선을 끊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250여 년에 걸친 전국시대의 변화무쌍한 풍운의 역사가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암살당할 뻔했던 진왕은 격노하여 이듬해 기원전 226년 연나라를 쳐서 수도 개성을 함락시키니 연왕희와 태자단은 요동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도 진나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연왕은 암살 음모의 주모자였던 태자단의 머리를 베어 진왕에게 바쳤지요. 그러나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는 근본 의도는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형가가 진나라의 함양궁에서 죽음을 당한 5년 후 진나라의 대군은 요동까지 추격하여 연왕희를 사로잡음으로써 기원전 222년 연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로써 연나라는 800여 년의 역사의 종지부를 끊었으며 6개 나라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제나라도 연나라가 망한 다음에 임치로 들이닥친 진나라 장군 왕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221년의 일로서 진왕은 마침내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형가와 친했던 고전민은 태자단의 식객이었고 형가와도 친했다는 이유로 연나라에서 쫓겨나 성과 이름을 바꾼 뒤 하북성의 송자라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후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동쪽을 순행하다 산동의 낭야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송자 땅에 축을 잘 타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시황제는 고전미가 자신을 죽이려던 형가의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너무나 그 솜씨가 뛰어나다고 하여 한번 불러 연주를 듣고자 하였지요. 시황제는 설마 고전미가 딴 마음을 먹지 않으리라 생각했으나 고전미는 의기남하였습니다. 행궁에 불려가게 된 고전미는 특수한 흉기를 고안하여 몸에 지니고 갔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형가 사건 이후 암살 위협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환관 조고에 의해 고전미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시황제는 고전미의 축타는 재주를 아껴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궁중에서 축을 연주하게 했지요. 이에 고전미는 자신이 아끼는 축 속에 납을 집어넣어 무겁게 만든 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전민은 어느 날 연회에서 청각으로 시황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축을 집어던졌지만 축은 목표에서 조금 빗나가 시황제를 암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고전민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온몸이 8조각으로 찢어지는 극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장량 등 시황제 암살을 꾀하는 인물들이 여럿 나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전미의 암살 미수 이후 시황제는 죽을 때까지 외지에서 온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유효별전 말미에 시황제의 어의 하무저와 친분이 있던 공손계공과 동중서로부터 형가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비록 그 암살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형가가 품은 뜻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어의 하무저는 형가에게 약봉지를 집어던져 진시황을 구한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또한 쌍용 문제로 형가와 싸웠던 노구천도 진왕 암살미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사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확실하게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인물을 호되게 꾸짖었던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가 필시 나를 미워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사마천이 일개 자객에 불과한 형가에게 구군을 건 연나라의 태자단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한 것은 현실주의적인 그의 지필 자세를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시대 말기에 협객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이야기와 이에 얽힌 다른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